지금은 11월 26일 오후 6시 저녁 6시 36분 빛도 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자 날이 올 때는 저녁이니까 자기 전까지 조금 쌀쌀하니까 불을 한번 떼봅니다. 김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V0라는 말을 김 씨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자 문을 닫혀봅니다. 비닐 좀 내야 돼. 비닐을 넣어야 잘 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열어놓고 자 밑에 쟤를 좀 동서야 됩니다. 이게 송풍기 역할을 합니다. 청소기가 송풍기 역할을 합니다. 불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밑에 잠그고 살짝 잠그고 오 불이 막 나온다. 불이 나와.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구형에 앞서 진행한 최종 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의 됐습니다.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겸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비상겸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영국 전 국방장관의 사례를 들면서 마찬가지로 행정부 2인자였던 피고인의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와 미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을 때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5분 동안 이어진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간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대외 시민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판 마지막까지 이 주장을 유지한 겁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국무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리께서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스스로를 혹독하게 추궁했다며 그것이 역사적인 이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땅이 무너진 것처럼 그 순간 이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고 한 겁니다. 앞선 재판에서 본인이 문건을 갖고 나오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계엄 선포를 만류한 기억은 있다는 건 선택적 기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징역 15년 구형 어느 정도의 형량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그 의미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는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최저 징역 5년 그리고 무기징역과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만큼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구형량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검은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결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45년 전에 내란 사건이 청구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주영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이의 힘에 밀려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하류, 그러니까 하위 직급을 가진 관리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만류해봤지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반복했던 이런 변명들을 꼬집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용 내란 특검보도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까지 차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구형을 진행할 텐데요. 이 사건들에서도 오늘의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각각의 폭동 가담 정도와 헌법상 책임 등을 따져본 다음에 형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맡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은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진관 재판부가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빠르죠. 지기현 재판부를 비롯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킨 내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전체가 이 내란의 피해자라고도 말했죠. 예.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 전 총리 사건 이진관 재판부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다른 내란 재판부도 1심 선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2.3 비상경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참모 34명 중 첫 징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낮은 근신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계엄 1년이 다 되도록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징계위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약 2시간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으로 출발한 버스 30분 만에 돌아왔지만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여기에 탔고 2차 계엄에 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시에 해산을 했는데 지금 3시 출발하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JTBC는 지난달 버스에 탄 장성 14명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버스 탑승 인원 중 한 명인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 시비를 줬는데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입니다. 군인복무 기본법상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충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버스 탑승 인원은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아직 징계위가 열린 인사는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저녁을 앞두어 우선 통보한 것이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에 탄 이들은 소령부터 투스타인 소장까지인데 원스타인 김 실장이 근신 처분을 받은 만큼 나머지도 비슷한 수위의 징계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의 법정 폭로가 나왔습니다.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물 유경옥 전 행정관입니다. 가방 2개를 전해받아 교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 전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유 전 행정관 신문이 시작되기 전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정주 기자.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명품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2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재판에 나와 샤넬 가방을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초 건진법사 처남이 물건을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카트를 갖고 와서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쇼핑백과 보자기를 카트에 실어서 사저로 올려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샤넬 가방 2개를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경위에 대해선 영부인이 저한테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했다며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가방을 돌려줬다고 하면서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부탁받은 게 있어 샤넬 매장에서 영상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듣던 김건희 씨는 유 전 행정관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스스로 퇴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를 모독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대한변협이 조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감치할 수 있게 절차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심강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난입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리자 눈앞에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누락됐다며 곧바로 풀어줬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돼도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는 겁니다. 풀려난 변호인단은 유튜브 등에 나와 법정 모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관이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런 것한테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법원 행정처는 어제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변호인단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늘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한변협 역시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 권의연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JTBC 신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와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G20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모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변호사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의연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자신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던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단체로 법정에서 나간 일을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런 일들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판단 아래 대통령이 각각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전 부지사 사건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라는 저열한 방식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호통만 쳤지 외압은 없었다던 주장과 다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2023년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박정훈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 군으로 전달됐고 군검찰은 약 4시간 뒤 박 대령에 대해 당명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건 물론 영장이 기각되자 후속 조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망 관련해 호통만 쳤을 뿐 외압은 없었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사 외압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까지 전달한 것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에 내부인이 연루되자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4년 만에 현직 지휘부가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 맞춘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계엄 1년을 딱 일주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진들은 일제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지도부 사이에선 사과해봐야 상황만 악화될 거란 말이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을 먼저 하는 모습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가진 회동. 중진들은 일제히 지도부의 계엄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3선 의원은 의원들이 돌아가며
필요성을 설명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초선 의원들의 공개 요구에 이어 중진들까지 목소리를 보탰지만 정작 지도부에선 사과가 부작용만 일으킨다며 사과 무용론을 내놨고 외연 확장 효과도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도층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분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사과 자꾸 하는 것 그건 우리 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충남 천안에서 열린 5번째 장외 집회에선 계속되는 사과 요구를 비꼬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보수정당이 맨날 이렇게 꼬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의 삶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 운영 쇄신 TF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유 전 총장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직원들을 지목해 감찰을 지시하고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꾸려진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권,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TF 조사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감찰 담당관에게 구체적 근거 없이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며 특정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대상자들은 즉시 대기 발령됐는데 부적절한 보복성 조치라는 인사부서 의견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로 군사기밀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견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군사상 매우 기밀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때 감사 지휘 라인이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보안성 심사 없이 군사기밀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겁니다. TF는 관련해 유 전 총장, 최재해 전 원장 등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감찰 대상 직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진행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고 반박하고 TF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입니다. 유 전 총장은 TF 운영에 반발하며 지난 11일 최 전 원장 퇴임식 때 옛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김 씨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대놓고 거론했습니다. 왜 2년째 수사가 방치되고 있느냐는 시기였습니다. 김 씨가 말한 수사는 2021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3년 반 동안 움직임이 보이지 않던 수사가 그 뒤에 빨라졌습니다. 텔레그램을 보낸 2달 뒤 검찰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여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15일 김건희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고 묻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나아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직자도 아닌 김건희 씨가 다름 아닌 전직 대법원장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는 모습까지 보인 겁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미뤘다는 이유로 2021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검찰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메시지 전송 2달 만인 지난해 7월 김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그 다음 달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뒤 3년 반 동안 진전이 없던 수사에 갑자기 속도가 붙은 겁니다.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수사에 영향을 준 건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작성됐던 체포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씨가 같은 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또 있습니다.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글입니다. 자신의 수사에 전담 수사팀의 구성 경위를 묻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 전 장관의 업무와도 직결됩니다. 범죄 혐의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어떻게 수사팀이 구성됐는지를 확인하려 한 겁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 구성을 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뒤 5개월 만에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11일 뒤 팀장 의견도 묵살한 채 검사장 인사가 단행되며 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교체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전담팀을 통한 수사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 전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한 지 하루 뒤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수사 진행을 묻는 것과 별개로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글을 전송했습니다. 전담팀을 두고 중앙지검과 대검 중간 감독상 역시 검찰총장의 전격적 지시인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을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업무와 직결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하고자 한 것인지란 내용도 담긴 겁니다.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자신을 향한 전담팀 구성 배경을 장관을 통해 파악하려 한 셈입니다. 해당 글을 김건희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글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글에는 필요함, 보안 요란 표현들이 있는 만큼 시중에서도는 지라시가 아닌 공식 동향보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 혹은 질타한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두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은 배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그 중에서도 김건희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원석 당시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검에서 수사를 막은 게 있냐? 이어서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건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검찰 수뇌부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원석 전 총장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이 전 총장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뭐냐 물으며 대검에서 수사를 막은 게 있었나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입었던 샤넬 자켓 의혹 수사 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그 배후로 대검을 꼬집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장의 의도를 의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로 고립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가 난 중앙지검 지휘부는 총장 퇴임 후 김정숙 여사 수사에 속도를 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여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낼 수 없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뜻하는 V1 위에 있는 V0였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김건희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수사를 묻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미진을 지적하고 전직 대법원장 사건까지 질타하듯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을 왜 언급을 했을까요? 네, 그 이유까지 메시지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또 주목할 만한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체포 명단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홍장원 메모에서 체포 대상자로 적혀있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렇게 적혀 있죠. 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대법원이 2020년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이끌고 있었고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포트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포 명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해석할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글인데 이건 본인이 직접 쓴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받은 건가요? 네, 이게 김건희 씨가 직접 썼어도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출처를 두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자신을 향한 수사팀 구성 배경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한 셈입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받은 글이라면, 만약에 받은 글이라면,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달한 글이라면 이걸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네, 글에 보면 이 법조인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대검 중간 간부급 이상의 회의를 거쳤는지 이런 대목, 그리고 중앙지검 차장검사 이름도 나오고요. 법무부 검찰국장 업무도 나열합니다. 더욱이 필요함, 보안요 이런 표현을 볼 때도 단순히 시중에서 도는 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등에서 동향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공직자도 아닌 김건희 씨가 그랬다면 심각한 월권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 혹은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건희 씨 측은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건 부인하면서도 JTBC가 보도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부인해왔습니다. 통일부로부터 샤넬 가방 받은 걸 인정할 때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대통령이 했어도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JTBC는 박 전 장관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양쪽 모두 답하지 않고 있거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이잖아요, 이 사건을. 김건희 특검과도 협의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오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놓고 처음 협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모든 걸 지금 수사하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메시지에는 김건희 특검 수사에도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 소환에 2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확보해서 내란 특검이 최근 넘겨받은 이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기는 비밀번호가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많은 수사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비밀번호로 또 잠겨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에게 쇠망치를 휘두르고 납치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한 상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재력가를 3개월 동안 미행하고 시신 묻을 장소까지 미리 알아본 명백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60대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쥐던용 접착제를 바른 박스로 눈부터 가격해 시야를 가립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이번엔 쇠망치를 들고 쫓아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하주차장입니다. 남성은 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다 결국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38살 중국 기화 남성을 특수상해죄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3개월 동안 피해자가 다니는 골프장 등을 약 40차례 미행했습니다. 냉동 탑차와 쥐덧 접착제 등을 사들이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미리 알아보는 등 강도살인 범죄를 치밀히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노린 겁니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인 32살 중국인 남성도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대상으로 고른 금은방 업주를 미행하며 전기 충격기와 마취약까지 준비했지만 범행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귀화 남성은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공범인 중국인 남성은 강도 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타이어가 터져 멈춰선 트럭을 뒤따르던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뒷트럭 운전자는 결국 숨졌는데 멈춰선 앞 트럭을 보지 못해서 브레이크도 밟지 못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트럭이 속도를 줄이더니 2차로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터널 안을 달리다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잠시 후 뒤따르던 다른 트럭이 멈춰있던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양양 고속도로 화천 9터널에서 57살 이모 씨가 몰던 5.5톤 트럭이 멈춰선 4.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 갇힌 운전자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당국이 운전석 문을 억지로 뜯어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40여 분 만에 구조된 이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찌그러진 거에 비해서 외상은 많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핸들 쪽으로 흥부가 좀 압박이 되어가지고 흥부 쪽이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이 씨는 새벽부터 택배 화물을 싣고 속초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멈춰있던 트럭을 보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졸음운전한 것 같아요. 그냥 받을 때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이나 전방주 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는 4,800여 건, 전체 사고의 59%였습니다. 숨진 사람은 5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3%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할 때 앞을 똑바로 보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차량에 치여서 사망에 이를 확률이 승용차의 무려 27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줄이려면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하는지 전다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다가 흔들리더니 경고음이 울립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자전거 이용자와 부딪힌 겁니다. 또 다른 사고에서도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이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고 모두 피해자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대형 차량의 우회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들의 부주의나 난폭 운전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넓고 충돌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대형 화물 차량 8종을 실험했더니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우측 사각지대의 길이가 8m를 넘었습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보다도 3m 넘게 긴 수치입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눈높이는 평균 2.5m, 차량 앞 패널은 1.94m여서 특히 어린이가 더 위험합니다. 만 7세 평균 신장인 120cm 어린이는 차량 우측에서 3.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운전자 눈에 머리 꼭대기가 겨우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감지해 경고음을 내는 등의 사고 방지 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경고장치를 의무화해서 장착하고 있는 도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조수석문 하단에 작은 유리창을 만드는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형 화물차 제조사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JTBC 전담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4번째 발사에 도전합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아람 기자. 발사 예정 시간까지 6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발사 준비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하늘을 향해 우뚝 서는 기립 작업을 마친 누리호는 오늘 오전에는 발사대 설치 작업을 끝내고 오후에는 막바지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 발사는 내일 새벽 1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은 잠시 뒤에 회의를 열고 저녁 8시쯤 정확한 발사 시간을 결정합니다. 발사 시간이 결정되면은 4시간 전부터 연료가 주입되고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합니다. 네, 2년 전에 진행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차 발사에선 또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했는데요. 3차 때보다 탑재 위성 수와 무게도 더 늘었습니다. 13개의 위성이 실렸는데 무게만도 2배가 더 나갑니다. 낮에 쏘았던 지난 3차례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밤에 발사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관측에 적절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새벽 1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고도 600km에 도달하면은 주 탑재 위성을 시작으로 초소형 위성 12기가 차례로 분리됩니다. 위성들은 크게 3가지 임무를 맡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로라 관측을 위한 그 페이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줄기세포 배양 같은 이제 바이오 실험을 위한 또 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지층을 측정하는 이러한 그 페이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걱정할 만한 변수는 없습니까? 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바람입니다.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발사가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1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발사체가 미세하게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발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후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나면 발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 학점제를 두고 정부가 현장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일단 조사에선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정작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교원단체에선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올해 첫 시행됐지만 부담과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물었는데 결과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학생 74%가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고 선택 과목들이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답도 64%에 달했습니다.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됐는지에 대해선 교사 10명 중 8명이, 학생들은 약 6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체 3곳이 별도로 진행한 조사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약 80%였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온라인이나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데 67%가 학교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제 친구들이 있는 학교들에서는 거의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중학교 때도 꿈이 3번 정도 바뀌는데요. 지금부터 진로를 정하고 들어간다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혼란 속에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은 커지는 추세인데 고교 입시를 앞둔 부모들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먼 미래지만 이 제도가 정착해서 갈 거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알아야 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자료들을 찾아봐야 하나.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학교 현장 온도차가 분명한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소통과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구글이 최신형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공개하자 챗 GPT보다 낫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AI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모델에는 GPU 대신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가 쓰여서 제미나이에서 시작된 시장 재편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중요한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책에 있는 예술 작품을 찍어 설명 영상을 만들어달라 했더니 사진 속 인물들이 랩을 하며 역사적 배경을 읊어줍니다. 지난주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 3.0은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받아 추론하고 답변하는 능력이 챗GPT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메일이나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비서 기능 등도 돋보인 단계 빅테크 업계의 주문입니다. 세일스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다시 챗GPT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했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마저 훌륭해 보인다며 경쟁사 모델을 추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와 클라우드로 학습하고 추론한다는 점입니다. 구글 TPU는 AI 연산만을 위해 설계된 칩으로 범용 연산을 모두 처리하는 GPU와 달리 불필요한 회로를 과감히 덜어내 전력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란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구글은 AI 기능을 강화한 픽셀폰부터 크롬과 구글 등 소프트웨어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구축한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So we are able to invest at scale and make it work across all these products and businesses. And I think so we are better positioned to take a long-term view and approach this moment. 주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단숨에 5,700조 원에 육박하며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AI 칩이 다변화되면서 빅테크에 메모리를 공급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구글 TPU를 설계 생산하는 브로드컴을 통해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엔비디아 한 곳에서 여러 기업으로 분산될수록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파운드리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AI 칩 생산 선두 업체인 TSMC와의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에서 첫 자구책이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나란히 있던 공장을 합병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데드라인을 올해 말로 제시하며 빠른 구조 조정을 압박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두 번째로 큰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대산공단 서문 앞입니다. 입구 바로 앞인데도 한 집 걸로 하나씩 텅 빈 채 이렇게 임대문이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보니 점심시간인데도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몇 년째 석유화학 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며 대산공단은 물론 지역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이 잘 되고 일이 많아야 하청업체들도 일이 많았는데 석유화학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 때문에 갔다 오는 느낌이죠. 이곳에서 생산하는 건 플라스틱은 물론 고무, 반도체의 기초 소재로 쓰이는 산업의 쌀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의 최대 수출 시장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1위 생산 국가로 올라서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로선 팔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값싼 중국산 에틸렌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업계는 에틸렌 생산을 줄이는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대상공단의 에틸렌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에틸렌 감축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구조조정안도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여수 산단을 방문해 올해 안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일본과 대만은 밀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점점 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을 타격하는 미사일 영상까지 만들어서 공개했고 일본의 손내미는 대만 총통을 향해선 추악하다는 비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민간 기업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7의 속도에 사거리는 최대 1300km에 달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목표가 논란이 됐습니다. 가상 타격 지점으로 일본 열도를 표시한 겁니다. 대만 발언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일본을 겨냥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일본과 밀착하는 대만을 향한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먹으며 일본 지지를 나타낸 라이칭도 총통을 향해서는 대만을 일본에 팔아넘겼다며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正告赖清德当局，凡是背叛民族的罪人，必遭正义审判。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라이 총통은 사상 최대인 58조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추가 국방 예산은 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最终的目标是建构可以永久捍卫民主台湾的国防战力。 대만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이 오커스 참여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국의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대만의 오커스 참여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도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주간 보겠습니다. 가까운 듯 아닌 듯. 자, 조국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에 민주당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예. 자, 먼저 조국 대표가 지난 대선 전에 이제 그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정치개혁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지켜라 촉구를 한 겁니다. 자,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사무총장 등이 그 약속이 담은 선언문을 팻말까지 들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보통 이렇게 언론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 발언이라고 하죠.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네요. 특히 두 당은 아주 먼 사이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런 좀 긴밀한 민감한 현안은 비공개 때 이야기를 하는 게 관리했었죠. 자, 조국 대표는 나아가서 지난 대선 득표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직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범민주 후보와 범반민주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한 0.9%로 기억합니다.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걸 막으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자, 다시 얘기해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도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줬음에도 어렵게 이겼는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그 핵심 현안이랄까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요구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대표하기 이전의 상황인데다 만약 그렇게 중요한 현안이라면 본인과 직접 소통을 해야지 왜 언론에 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감이라고. 자, 그러면서 일단 정청래 대표는 자신은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와 당의 승리에 최우선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선거에도 좌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은 경쟁자다라고 다시 한번 면전에서 강조한 겁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컨디션.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술을 즐기다 못해 빠져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었죠. 오늘 또 다른 증언이 나왔는데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술시가 있었다. 술시. 그 12시간의 그 시간 오후 7시가 아니라 술시 말 그대로 술 먹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씨는 술시가 있었어요. 용산에서 장관들이나 주요 인사들 보고를 5시에 받는 경우가 있었대요. 5시 한 밤부터 이제 소폭을 돌리는 거여서 장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5시 보고 일정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컨디션 챙기고.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자료가 아니라 술 깨는 음료수부터 챙겼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이란 이 자리의 컨디션이 정상적이었는지 좀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저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술 마시고 싶어서 업무보고를 핑계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 문제를 계속해서 폭로해왔던 윤건영 의원 최근이었죠. 또 지난 2023년 2월 국정원에 업무보고 갔을 당시에도 폭탄주를 하도 많이 마셔서 경호관에게 엎혀 나왔다 이런 내용도 폭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건영 의원과 직접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일들이 3년 내내 비일비재했었고 이미 이런 내용들은 진작에 알았는데 이제 와서 공개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나 군 통수권자이니까 그 행태가 너무나 민망해서 바로 공개하기가 좀 애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일단 공개한 건 이게 전부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추가 폭로까지 나올 수 있다면은 술 관련된 증언은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공식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해 보이는 술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지난 총선 직후입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는데 그 직후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방문해서 맥주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심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시그니처죠.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었는데 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보이고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그 훈련병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한두 번 정도 술 얘기를 하면 소탈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때도 논란이었잖아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매우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비판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그 다음 그보다 앞서서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때였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예. 뜨겁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들 다 보시는데 소주 한잔 하기도 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러기도 어렵고. 네. 대표 목소리도 들리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스포츠겠습니다. 열흘 남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일단 오늘 우리나라가 만나지 않을 팀이 정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들어서 같은 포트의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모로코 같은 강팀들을 피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가장 좋은 조추첨 시나리오를 홍지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축구의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경기 중에 하나로 2010 남아공 월드컵 우루과이전을 얘기하고는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원정 16강에 올라 그 너머를 꿈꿨지만 수아레스에게 2골을 내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도 승리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3번이나 만난 상대지만 1무 2패로 까다로웠던 우루과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일단 조별리그에서 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모로코와 함께 조추첨의 2번 포트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48개 나라가 나서는 월드컵. 피파가 내놓은 본선 진출국의 포트 배정과 함께 조추첨의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번 포트에는 아르헨티나부터 브라질, 프랑스, 잉글랜드 같은 강팀 외에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그나마 상대할 만합니다. 3번 포트에서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패배를 안긴 알제리, 그리고 혼란의 노르웨이, 살라의 이집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번 포트에서는 휘라소, 카보베르데 같이 월드컵에 첫 출전한 팀이나 피파 랭킹 80위권의 IT, 뉴질랜드가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다만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올 수 있는 팀 가운데 이탈리아나 덴마크가 합류한다면 사실상 죽음의 조에 들게 됩니다. 축구공은 둥글고 월드컵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운명의 조추첨식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6일 새벽 2시에 열립니다. JTBC 홍준입니다. 결승선에서 앞으로 고꾸라진 이 아찔한 장면이 김준호 선수에겐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넘어졌는데도 한국 신기록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 동메달, 그리고 다음 대회에선 금메달까지 땄는데요. 다소 늦은 30의 나이에 세계를 놀라게 한 깜짝 질주,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온누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 시즌 첫 월드컵에서 33초 78을 찍으며 한국 신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운 김준호. 그러나 최고의 순간 얼음에 걸려 넘어져 환호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시속이 이제 60km에서 넘어진 거여가지고 솔직히 아팠고요. 그래서 기억을 조금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날이 조금 더 그 교통사고 난 것처럼 더 아파가지고. 후유증 탓에 일주일 만에 나선 경기에선 통증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는데도 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엔 시상대 한가운데 섰습니다. 김준호가 3년 만에 따낸 월드컵 금메달. 무엇보다 올 시즌 3번의 대회에서 모두 33초대 기록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선수로서 다소 늦은 나이인 30에 비로소 정점을 찍은 겁니다. 김준호는 그 이유를 뜨거운 여름, 땀으로 가득했던 훈련에서 찾습니다. 500m는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해야 하는 단거리 종목. 역기를 들고 쇳덩이를 끌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텼고 그 시간들이 결국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3대 500은 네, 넘습니다. 6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지컬 100을 나갔어야 되는데. 앞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선 12위, 2022년 베이징올림픽에선 6위에 올랐던 김준호는 이젠 2달여 다가온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12의 반은 6이고 6의 반은 3이니까 약간 뭐 그렇게 목표를 잡고, 당연히 운동선수라면 금메달이 엄청 따고 싶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JTBC 온누리입니다. 2016년 한국 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 홈런으로 두산의 우승을 이끌었던 김재환 선수. 오늘은 두산과의 17년 잇몸병 2000만 시대.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Here for your tip. 어떤 시인이 처음 여행한 나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넥타이가 삐뚤다는 고쳐줬대.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 나라에서 1년을 살았대. 아씨. 낯선 하늘로 떠나 낯선 곳에 머문 단 며칠이 내 삶의 경로를 바꿀지도 몰라.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도 항공권도 트립닷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스마트! 롯데 자일리톨은 올바른 치아 습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 소중한 치아를 위해 롯데 자일리톨. 대놓고 판을 벌리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케빈과 웨이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발매. 충격적인 만남. 조금 기다려. 파격적인 가격. 처음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케빈과 웨이브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Ready. Boost. G. Magmata. Dynafit. 중파 요리? 난 집에서. 차오차이로 어향가지도. 간짜장도 내가 한다. 와. 야, 집에서 이게 되네. 차오차이. 누구나 우아한 퇴직을 꿈꾸지만 현실은 우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우아해야죠. 우리은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IRP 수수료 0원으로. 퇴직은 우아하게, 연금은 우아하게. 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 우리은행.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완벽한 휴식의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의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숙면이 계절 타면 쓰나? 사계절 내내 잘 자야지. 겨울엔 포근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이제 사계절 기술로 잠재우다. 나비의 수면 매트 사계절. 데이터는 AI를 다르게 봅니다. AI는 줄이는 기술이라고. 비용을 줄이고 사고를 줄이고 AI의 가치를 더합니다. 레스 에너지, 모 시너지.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롯데 1등 드시면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브리트 다시 살아났네. 끝.